저는 이냐시오 영성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용수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2019년도 가을학기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원래 발표의 두 번째 강좌입니다. 그래서 김연수 신부님께서 시대의 징표를 읽다 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연수 신부님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예수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꾸준히 그동안 참 오랫동안 이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연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북한학 박사학위도 그래서 이제 취득하시게 되었고요. 오늘 그 귀한 말씀 나누어 주실 김연수 신부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2013년에 그 예수의 민족화위원회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북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할 일도 없는데 뭐하냐, 공부나 해라.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북한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하게 됐고요. 2018년에 마쳤거든요. 갑자기 사이가 좋아졌잖아요. 공부할 때는 이거 공부해서 어디 써먹히느냐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물들었을 때 노를 저으란 말이죠. 열심히 노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교도는 이사야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잠깐 쉬어가는 북한말,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북한말로 뭐라고 할까요? 선전화. 네, 이건 연습이었습니다. 형부를 뭐라고 할까요? 처음 들었죠? 저도 어제, 그제 하나원, 그 안성 하나원 그 탈북자 교육관 있잖아. 미사를 갔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죠? 그러니까 형부래요. 혹시 알아맞힐 수 있는 분? 아저씨랍니다. 처음 들으셨죠? 네, 형부를 아저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이어트로 뭐라 할까요? 네, 살까기. 누구셨죠? 네. 조금 이따 사탕 하나 더 드시면 살까기 몸각입니다. 쉽지 않은데. 자, 마스크로 뭐라 할까요? 얼굴 가리기에. 예, 맞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괜찮습니다. 뭐라 할까요? 일 없습니다. 예, 일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대신에 일 없습니다 말을 하잖아요. 그럼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다음에 북한분 만나면 일 없습니다 해도 괜찮다는 말이거든요. 사실 제가 시작해도 이사야 예언서를 읽어드렸잖아요. 혹시 미카 예언서에 똑같은 구절이 있는 거 아세요? 이사야 예언자와 미카 예언자는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원전 930년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던 뼈아픈 그런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598년에는 바빌론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항복을 하게 되고 70년간 유배생활을 하게 되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역사는 그 시대에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29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 남한과 북한의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69년, 그리고 분단 74년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남한과 북한이 둘로 갈라져 있으면서 외세의 영향 속에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긴장 속에 있는 것이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평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그 덕분에 저도 바빠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세 차례 남북 정상이 있었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북미 정상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핵 협상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한반도의 그 평화와 그리고 지금 제가 강의할 거는 북한 천주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북한에 대해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딱 북한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쭉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미사일, 김정은 이런 것들 당연히 떠오르겠죠.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제가 세 가지 딜레마를 잡아봤습니다. 하나는 남북한 공동 딜레마가 있습니다. 적인가 아니면 형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동안 나는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딜레마는 뭐냐면 통일 비용 부담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딜레마는 체제 유지 위협입니다. 쭉 이걸 설명해 드릴 생각입니다. 남북한 공동 딜레마. 만약에 적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원조가 어떻게 되죠? 퍼주기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인도적인 지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통일 방안이 달라집니다. 붕괴론을 바탕으로 한 흡수 통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제로 생각하면 이체제 인정, 영광제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존재 양식이 달라져요. 적대 관계에서 전쟁으로 파괴해야 되는 그런 적으로 이렇게 계속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형제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당연히 평양 공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한 발 더 들어갈게요. 북한이 붕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1995년부터 96년, 97년까지 북한에 가뭄과 홍수가 있었죠. 그 가뭄과 홍수로 인해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런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죽은지 아세요? 공식적으로는 43만이 죽었고 비공식적으로는 300만이 죽었습니다. 혹시 인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딱 3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때 북한에서는 인천 한 시가 사라진 겁니다. 북한이 붕괴를 했나요? 붕괴를 안 했죠. 북한은 6.25를 경험한 다음부터 어려운 어려울수록 더 굳게 똘똘 뭉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붕괴론을 이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조금 좀 달라질 수 있죠. 남한의 딜레마를 좀 볼까요? 자, 분담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통일 비용이 있습니다. 통일 비용이 어떤 거죠? 남북이 통일되어 가지고 10년, 향후 10년 내에 남북이 경제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해지기 위해서 투자돼야 할 비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통일 비용은 분담 비용과 비교되어서 늘 설명이 돼요. 자, 먼저 분담 비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분담 비용은 유형적 비용, 국방에 소요되는 비용, 안보 비용, 외교 비용 쭉 이렇게 있고요. 무형적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런데 분담 비용이 어디에 사용되느냐가 문제예요. 보통 어디에 사용되죠? 국방비에 많이 사용됩니다. 잘 보시면 남한 인력 예산이 2018년 기준 43조예요. 그리고 북한은 9조입니다. 잘 보시면 2017년 세계 군사를 보면 한국은 11위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23위예요.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 한국은 전부 다 신식 무기로 현대화되었고요.
그리고 북한은 대부분 다 재래식.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다른 편이죠. 국방비 지출을 보면 대부분 다 전투기든 무기, 그리고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이고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재래식 무기라든가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이 지난 10년 동안 2013년 기준인데요. 세계에서 무기 수입 4위입니다. 대부분이 다 미국산이었죠. 그리고 독일산, 프랑스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일 비용을 볼까요? 통일 비용은 생산 비용이라든가 생명 비용이라든가 재건 비용, 그러니까 북한의 공업 시설이라든가 여러 경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투자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투자 비용이라고 말하는 거죠. 생산적인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역적 비용이 또 이렇게 있고요. 통일 비용 중에 개성공단. 너무 뼈아픈 게 개성공단이죠. 잘 보시면 이게 몇 천만 평이었을까요? 2천만 평이었습니다. 여기가 혹시 어디, 그 북한의 어디인지 아세요? 무엇으로 사용되었던지 아세요? 군사기지였어요. 이 군사기지에서 탱크를 몰고 출발하면 서울에 2시간 이내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포를 쏘면 바로 직격탄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 군사적인 요충지를 포기하고 개성공단을 짓도록 내어준 겁니다. 그만큼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한도 그만큼 투자를 했죠. 그런데 2016년 12월 11일 철수를 했죠. 이때 당시에 딱 100만 평, 그러니까 20분의 1만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 딱 이 부분만, 시범단지만 개발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때 당시에 만약에 2011년까지 2천만 평이 다 완성이 됐다면 70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고용이 됐을 겁니다. 통일된 건 안 상관돼요. 하지만 2016년 철수 당시에 125개 기업이 들어가 있었고 근로자 5만 3천 명이 근로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더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이때 북한 노동자들의 첫 월급이 얼마였을까요? 50불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노무현 정부 때 60불에서 70불을 지불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러면 너희들 기업에게 무슨 이익이 남겠느냐, 50불로 하자. 그래서 첫 월급이 50불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한 120몇 불 오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국방위원장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정말 잘 이렇게 운영이 되었던 곳입니다. 여기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에 여기는 패밀리마켓. 자, 그 다음에 동부화 물류센터. 만약에 철도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일주일이면 간다고. 그런데 배로 갔을 때는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전략되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부산에서 저쪽 유럽까지 가게 되면 일본이라든가 섬나라들이 대부분 다 한국을 통해서 가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시베리아 한강 열차를 타고 또 관광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뭘까요?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세계 1위 매장량이 어딘지 아세요? 중국입니다. 혹시 오래전에 일본에서 중국 어선을 납포를 했어요. 근데 3일 만에 풀어준 그게 있었거든요. 일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중국에서 너희들에게 히토를 주지 않겠다. 바로 풀어줬거든요. 그만큼 희귀하고 중요한, 특히 반도체라든가 전기체. 이게 북한에 얼마나 매장돼 있을까요? 왜 드릴까요? 매장량 2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제가 다른 데서 따온 거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7,000조 원 반도체 전기차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통일이 되면 지금 여기 북한은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자본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기술이 없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정말 그 교류가 잘 되면 남한의 자본이라든가 남한의 기술력이 충분히 기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혹시 통일 편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통일 편익이 뭐냐면 통일 비용에서 분담 비용을 빼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남는 그 순수 통일 비용이 있는데요. 이 통일 비용은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투자라고 말씀드렸고 생산 요소의 증가, 활성화와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이렇게 말씀드렸고 반대로 분담 비용은 영원히 영구적으로 소비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통일 편이 있는데요. 남북이 통일을 이루어 얻게 되는 이익입니다. 순통일 편익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매년 182조 3,200원의 통일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8년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어지겠죠. 북한의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체제 유지 위협인데요. 지금 현재 북한은 3대 세술 체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공산국가에서 이렇게 부자 세수 체제를 하는 그런 공산국가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북한이 유리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3대 세수 체제를 위해서 독재국가 정책을 쓰고 있어요. 인권의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가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여전히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사담 후세인이라든가 빈 라덴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해서 제거됐죠. 그리고 혹시 카다피가 2011년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리비아가 맞나요? 네. 이 리비아가 2004년에 핵을 포기 선언하고 그 다음에 쭉 순차적으로 2005년에 완전 핵폐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11년에 카다피가 제거되면서 물론 미국에 의해서 제거된 건 아니지만 알 수는 없죠. 어떤 그 북한에게는 학습 효과를 준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핵을 포기하게 되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북한과 핵 협상 후 이행하지 않은 결과들이 두 번 있어요. 뭐 이행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리고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북한과 협상했던 게 다 도둑이 됐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났을 때 인사말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행을 하자 그런 말을 두 번이나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도 있지만 누구 들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너희들 그동안 이렇게 협상을 했지만 실행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미 합동훈련 있죠? 방어 전략이 아닙니다. 그건 침략 훈련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늘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미 합동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들어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늘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북한이 미국을 두려워할까요?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공격해봐야 얻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미국이 공격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죠? 보통 이라크, 그리고 분명히 잘 보면 이익이 있는 그런 나라를 침략을 했거든요.
아니면 이슬람 국가를 침략한다든가. 잘 보면 북한을 공격해와야 이익이 될 거고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은 혈맹 관계를 맺은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서로 군사를 보내서 위급할 때 도와줬던,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 서로 싸웠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혈맹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1961년에 북한과 중국은 조중 동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중 동맹 조약 제2조항을 보면 최악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최악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2조에 표명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북한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중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이게 유효합니다. 물론 중국으로서는 참 곤란한 입장일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게 아직도 유효하다는 중국으로서는 참 기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통일이 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와 접경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원할까요, 미국이? 미국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와 중국을 접경을 준다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미국의 정책이 좀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핵무장을 보면 한국전쟁 시 미국의 핵공격 위협이 있었어요. 그건 아시죠? 1950년대 중국이 개입을 했을 때 메가더 장군이 그러면 핵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런 논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하진 않았어요. 다행이죠. 그리고 1950년대 말에 전략적인 핵무기를 설치합니다. 한반도에. 그리고 1960년대 여기를 적지 않았지만 중국이 핵 개발 성공을 해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핵 전략 무기를 한국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북한에서 어땠을까요? 당연히 우리도 핵 만들자. 이때부터 이미 진행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미 60년대, 70년대 북한의 핵은 이미 개발되었다.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오히려 더 강화를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 세습 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북한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요. 80년대 초반, 중반부터. 그러면 경제, 무력은, 군사력은 뭐하고 이렇게 비례하죠? 경제력하고 비례하죠. 그러면 더 이상 신무기를 현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가 변하게 돼요. 탈냉전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중국이 새로운 노선을 선택해서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당연히 자주 노선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 자주 노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핵이 더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북한에 지하정원이 많잖아요. 충분히 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하정원이 많고, 북한은 연구비를 줘야 안 돼요? 인건비를 줘야 안 돼요? 보통 뭔가를 개발할 때 가장 비싼 게 뭘까요? 인건비잖아요. 근데 북한은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이렇게만 하죠. 근데 만약에 이 핵무기 개발이 남한을 겨냥했다면 그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미 1960년대 초반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1984년 화성5 미사일을 생산하고 시범 발사에 성공을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을 겨냥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그때. 그리고 2017년 11월 29일 화성15 기억나시죠? 떨썩했죠. 미국도 발칵 뒤집어졌고 13,000km
미국 전역에 돌아다닐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를 성공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 핵무기는 대미 협상용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미국이 당연히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됩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이렇게 쭉 1차, 2006년부터 시작해서 6차, 2017년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그 핵실험을 했을까요? 보통 핵은 처음 개발하게 되면 마치 이 지체만큼 크답니다. 하지만 이 지체만큼 큰 걸 날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소형화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경량화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정밀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몇 번이나 핵실험을 한 줄 아세요? 1000번이 넘게 했거든요. 그걸 어디다 했을까요? 뭐 사막이라든가 태평양 이때 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핵실험을 하는 걸 이제 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미국은 이때 당시에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이유도 있겠죠. 김정은 경제발전을 강조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학문적인데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경제발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북한에는 두 개의 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는 조선노동당, 두 번째 정마당입니다. 이걸 시작이라고 말해요. 사실 조선노동당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이 정마당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2015년, 2017년 자료인데 500기가 넘어요. 그런데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점포수. 보통 그 지방시장을 보면 744개, 아니면 평양 통일거리 종합시장이라는 이런 걸 보면 1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2015년 기준입니다. 지금 어떨까요?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 개인 사업자가 생겨났습니다. 돈주라고 들어보셨나요? 북한의 새로운 용어죠. 돈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그 개인 사업자가 외화벌이를 했다든가 아니면 중국에서 투자자를 만나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장면 같아요? 아파트를 건설을 해요. 그래서 분양을 해줍니다. 아니면 이렇게 운송을 한다든가 개인 택시죠. 북한의 택시 기사도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시장에 제도가 됐고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통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유통 네트워크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칩 있잖아요. 그 드라마 칩을 유통하는 게 가장 유행이랍니다. 시장에 가면 이제 그 한국 드라마를 칩에 담아요. 그래서 그거를 배달을 합니다. 근데 걸리면 안 되니까 어디에 넣어요? 콧구멍에 넣는 거예요. 콧구멍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칩을 이렇게 배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칩에는 그 드라마가 들어가 있는데, 자, 제가 드라마 잘 안 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유명한 드라마가 뭐죠? 드라마 안 보시나 봐요? 도깨비 옛날에 했죠? 그 도깨비 전량을 넣어요. 근데 그 전량 뒷부분에 뭘 넣냐면 다른 드라마 1, 2를 넣습니다. 그거 다 보고 다시 궁금하니까 또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통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나만의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돈주 말씀드렸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통제가 가능합니다. 왜? 다 조사를 하고 있어요. 북한은 다 통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개인 업자들이 뭘 내냐면 세금을 내야 돼요. 3%에서 4%를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죠. 30%에서 40% 죄송합니다. 그래도 정부는 이 사람들에게 활용하는 게 좋아. 왜? 그만큼 수입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에서는 이미 뭐 계획 경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무너졌어요. 배급제도 무너졌고,
거의 배급 체제가 잘 안 돼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배급 체제는 이미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때 시장화했었고 김정은 체제 때 더 활성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식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식 경제 개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찍어온 사진입니다. 외진 사진을 찍고 있어요. 북한에도 계속 이렇게 그 정원에서 아니면 공원에서 외진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한 커플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 북한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보통 날씨가 좋은 날은 뭐 두세 커플이 와서 이렇게 웨딩 촬영한다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 전쟁 시 사라진 북한입니다. 초토가 됐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무차별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이 이렇게 사용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김일성 주석이 직접 말한 겁니다. 미군의 폭격으로 73개 도시가 지도에서 사라졌고 평양에는 두 채 그런 제조된 건물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북한은 전쟁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엄청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 현재 평양의 시가지요. 그러니까 뉴경 호텔하고 지금 현재 거의 오픈 단계에 있는데 105층. 그러니까 지하 4층, 지상 101층짜리 건물입니다. 아파트 단지이고 그렇게 유명한 과학기술입니다. 완전히 팀이 되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원할까요? 아니면 적는 걸 원할까요? 신명기 21장 26절 보면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제가 김정은 위원장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이 성경 구절을 읽게 되면 뭔가를 선택하겠죠. 예, 이제 북한 북한 천주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제 박사 논문이 북한 천주교의 역사적 변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를 논문을 좀 편하게 읽기 쉽게 책으로 냈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주문하셔도 됩니다. 판매액은 제가 좋은 데 쓰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북한에 대해서 코끼리의 발톱만큼 아는데 북한 천주교는 그래도 좀 자신 있습니다. 이거는 1922년에 지어진 신의주 진사동 성당이고요. 그리고 1988년 10월 달에 완공된 평양 장충 성당입니다. 북한 종교 현황 2014년 기준을 보면 천주교 교직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 전쟁 시 모두 사라졌습니다. 죽임을 당하거나 사라졌어요. 그리고 신자수는 공식적으로 3,000명으로 이렇게 북한에서 말을 해요. 하지만 김희중 대주교님은 3,000명보다 더 될 거다. 7,000명, 8,000명 남아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당이 한 개 있고요. 그리고 개신교 목사는 30명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수는 일반인 2명이고 가정예배소 처소는 한 500개. 그리고 불교는 이제 스님 300명, 신자는 10,000명 정도. 네, 뭐 다른 것들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한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목사님들이죠. 이 목사님들은 신학을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 거 아니죠. 신학을 공부했어. 김일성 종합대학교에 종교학과가 있어요. 거기에서 신학을 배웁니다. 그런데 신부는 누가 만들어요? 주교님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북한에는 주교님이 없기 때문에 신부는 없어요. 만들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런데 목사님은 누가 만들죠? 목사님이 만들죠. 자기들이 안수를 하면 주는 거예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북한 가톨릭 교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세 가지 있고, 왜 지금 김주경 대주교님이 7,000명에서 8,000명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해방 후에 55,000명의 북한의 신자가 존재를 했습니다. 만약에 한국 전쟁 시 죽거나 월남을 다 하더라도 한 10,000명 정도 했다 해도 40,000명이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죽었다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고 해도 7,000명에서 8,000명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잘 보시면 개신교가 훨씬 더 우세했죠. 그쪽 북쪽에서는 훨씬 유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천주교는 북한에 협조하는 단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하고 개신교하고 천도교는 북한에 협조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해방 직후에 북조선 기독교 연맹을 만드는데요. 사실 거기에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김일성 주석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외할아버지가 장로였거든요. 강동욱이라고, 강양훈인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외할아버지가 장로였는데 엄청난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개신교 학교까지 세울 정도로. 그리고 혹시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 이름이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베드로란 뜻이죠. 엄청 열심한 외할아버지가 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회고록을 썼는데요. 세기와 더불어라는 회고록을 썼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개신교 예배를 보러 간 적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아버지 김형직은 숭실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숭실중학교는 누가 들어갔었어요? 보통은 개신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김형직이가 개신교 활동을 했다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숭실중학교에 입학했다는 그 사실은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선교사라든가 교회 지도자의 그런 추천서가 있어야만이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떤 이런 김일성의 집안을 보면 열심한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연맹을 만들 때 외할아버지의 동생, 지금 강번욱일 겁니다. 그 사람이 이혼자라면서 적극적으로 김일성 정책에 협조를 해요. 그래서 개신교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년이나 목사가 이렇게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종교인이 25%였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이후 모든 북한에서는 성직자, 수도자가 사라지고, 그리고 신자들만 남았습니다. 신자들도 박해를 받으면서 비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천주교가 아예 사라진 상태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한 천주교에서는 북한 교회를 뭐라고 불렀죠? 침묵의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1988년에 조선 가톨릭교 협회가 결성이 됩니다. 민주조선의 신자들 모임 추진 공고를 냈대요.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때 모든 민주조선을 다 뒤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아마 다른 신문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공모를 냈고 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신자들이 천주교인 협회를 만듭니다. 1988년 6월 30일에. 그리고 바로 성당을 설립을 계획을 해요. 목적은 북한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여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 성직자나 신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원활한 교류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보면 종교적인 활동, 정치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조선 카톨릭 협회에서 카톨릭 기도서를 발견하나요? 이게 북한 천주교에서 발견한 카톨릭 기도서입니다. 잘 보면 조선 천주교인 협회, 중앙연합회로 되어 있죠. 이거는 1999년에 명칭이 변경되기 전에 사용되었던 그런 명칭이고요. 1991년에 아마 발행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리서를 발간하는데요. 신화임으로 발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간하는데 천주교 날짜를 발간합니다. 이게 북한에서 발행된 교리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선 카톨릭교 협회 중앙위원회로 되어 있죠. 이거는 최소한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1999년 이후에 발행됐기 때문에 명칭이 바뀐 겁니다. 다음에 북한에 가면 제가 공수를 하겠습니다. 그 특징적인 게 뭐냐면 보통 북한에서 발행되는 그 책들은 김일성, 김정일 찬양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리서라든가 카톨릭 기도서는 크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걸 교리서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광주 카톨릭회 총장을 지내셨던 정승현 신부님이 이 책과 그리고 한국의 천주교 요리 책이 있죠. 그거를 두 개를 비교를 이렇게 하면서 짧은 논문을 썼는데요. 이 책들이 훨씬 더 읽기 쉽고 현대화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문구들은 다 빼고 그리고 이 책들은 그 성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실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교리를 설명할 때 성서 구절을 넣어서 성서 구절에 이런 말이 있다 하면서 성서적인 근거를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화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자,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실천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연구하면서 그 북한 신자들의 그런 증언을 토대로 그냥 추리한 건데요.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주교 신자지만 옆에 사람에게 같이 성당에 다니자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실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천주교 신자하면 저렇게 살아가는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서에 아예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승현 신부님 말씀하신 건데 성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왜? 북한은 성사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한 천주교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성사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 천주교 신자들은 자유롭게 성사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사에 대해서 거의 3분의 1에 한해가지고 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황 성화라는 그 초점을 사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사제를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사제를 모시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조선카톨릭 협회에서 대외 활동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북한 천주교 단체도 그 사제를 양성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홍콩, 일본 등에 우리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 2, 3년 만에 신학을 가르쳐가지고 혹시 사제를 양성을 해줄 수 있겠느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대상은 차성근 율리어였을 거예요. 이분은 김일성 정호학대학교 어문학부를 나왔어요. 그런데 서로의 눈도로 결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는 좋은 시절이 되면 사제가 되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 이유 때문에 서로의 눈도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김일성 중앙대학교에 나왔는데 결혼 안 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방면으로 사제를 양성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죠.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정치적인 성향의 성명을 발표한다든가 아니면 김일성의 신년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지 내용의 설명서를 발표해요. 이런 것들은 노동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그 장재철 위원장이라든가 조선 카톨릭 협회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천주교 단체 아니면 개신교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했구나, 정치적인 협조를 했구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수환 추영님 이런 말씀하시죠. 그들은 종교가 아니다, 정치적인 단체다. 하지만 북한 천주교와 이렇게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장추성당 이거는 1988년 3월 시작해서 10월 9일 날 완공됐고요. 그리고 이제 신자들이 20만 원을 이렇게 모금을 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정부에서 10만 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이 10만 원 보조해 준 거는 북한 천주교 신자들이 갚을 길이 없어서 남북 관계가 좋아졌을 때 남한 천주교에서 대신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보물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아마 외국인들, 관광객들을 위해서 홍보물을 작성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성당과 그리고 미사 시간이 소개되어 있어요. 성당 부지라든가 왜 만들게 되어 있는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미사 시간은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옆에 사제관이에요. 30년 동안 비어 있습니다. 북한 천주교 신자들은 여기에 사제를 모시기 위해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네,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도 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외부에서 신부님이 갔을 경우. 만약에 북한 당국에서 북한 카톨릭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미사를 들을 수 있어요. 최초의 미사는 1988년 지어지고 누가 갔냐면 장익 주교님, 그때 장신님이 정일철 신부님하고 둘이 이렇게 가서 최초의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황님이 성장이라든가 성화이라든가 북한에 선물을 보냈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미사를 보내드렸고 그때 이제 최초 미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1989년에 잘 아시겠지만 문변신부가 가서 2차례 미사를 봉헌했고 그 다음부터는 한국인이 남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재미교포 신부님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잘 보시면 잘 보면 이게 예수님 초상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요셉 성이 초상화고요.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누구시겠어요? 성모님이십니다. 북한 천주교 신자들은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해서 성모님께 봉헌한 성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 신자들이 그때 당시 매개, 혹시 매개가 뭔지 아시죠? 성모님을 상징하는 꽃인데 매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을 했었죠. 이거는 2015년 12월 달에 김희중 대기자님과 주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셨습니다. 잘 보시면 옆에 이분들은 북한 김철웅 공소회장이고요. 이거는 제가 부회장이에요.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그러면 그들은 뭐 할까요? 친구가 없으면 뭘 해요? 공소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0년 동안 누가? 이렇게 공소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보험금도 거기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30년 동안 공소회장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외교관들이든가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갔을 때도 독일에서
관광객들하고 기자들이 와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계속 공소이제를 하는 겁니다. 네, 평소에는 70명에서 80명 오고 대축일에는 200명에서 참석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북한 천주교 신자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북한 신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미사도 이렇게 많이 쓰고 오시고 또 성가대도 따로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지루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퀴즈 하나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면 다 해야 되는데 여기 천주교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안 한 게 있어요. 뭘까요? 김일성, 김정일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안 하고 있어요. 네, 이 학생들, 예쁜 학생들 다 하고 있죠? 신자들은 김일성, 김정일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주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요즘은 그 개신교 북한 갔다 오신 그 예배를 보고 오신 분들도 다 인터넷에 나와 있거든요. 개신교에서 북한 개신교 예배 한번 쳐보세요. 그럼 동영상으로 나와 있고요. 사진들이 다 나와 있는데 개신교 신자들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그 북한어 공부했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 물어봤어요. 선생님, 북한에서 김정일, 김일성 배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거든요. 당연히 잡혀갑니다. 그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가장 엄한 벌을 하면 돼요. 그런데 북한 당국에서 5분 남았습니다. 북한 당국에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개신교 예배라든가 아니면 북한 천주교 미사를 들어올 때는 깨지를 하지 않는 거. 아마 제가 이건 생각하는 건데 북한 당국도 종교에 대한 고유성,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일날 하나원, 그 안성 하나원 미사 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운전해서 갔는데요. 자, 안개가 껴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가야 되죠. 왜? 불확실하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야 사고가 안 나겠죠. 1951년 7월 10일 날 개성에서 처음으로 유엔군과 공산군이 만나서 정전협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되지 않았죠. 1953년 7월 27일에 가서야 정전협정에 협상이 됐습니다. 무려 정전협정이 시작된 지 2년, 그리고 한국 정치 발발이 한 지 3년 1개월 만에 휴전을 하게 된 거죠. 지금 남북은 어때요? 70년에 2년 대립으로 넘어 있었잖아요. 그 넘어서 이제 평화협정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기목이 있는데 빨리 안 된다고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멈추지 않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꾸준히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 예수의 총장 신부님이 저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숙한 화해가 주는 열매는 평화입니다. 화해는 창조주의 본래의 계획에 따라 인간의 다중적인 관계망을 제대로 회복하기 위한 진실된 노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남한에는 약 3만 명의 탈북민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죠. 우리가 이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을 좀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들에게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리고 통일되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황님께서 2014년에 오셔서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하면서 했던 말씀이죠. 너희들은 같은 언어를 쓰면서 한 가족 아니냐, 한 민족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인식이 계속 우리 안에 더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접근 방식인데요. 북한 가톨릭교 협회는 정치적이면서 종교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교적인 차원에서 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충성당은 종교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2015년 12월 그 주교단이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세례를 받았던 분들 있잖아요. 그들은 그 대세를 받은 거였거든요. 대리 세대라고 보통 이제 회장들에게 의해서 이제 대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북한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진정성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협상을 했던 게 장춘성당 재건축과 교육관 건립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1년에 큰 대축일 5차례에서 6차례 사제를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죠. 이건 세례대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장재원 위원장이라든가 이거는 2011년에 김희중 대주교님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찍어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지금 현재 북한 장춘성당 제일실에 걸려있는 사진입니다. 당연히 남한 천주교 측에서 전달했죠. 북한 보고마 방식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력주의 방식이 있고 재건주의적인 방식이 있는데 협력주의 방식은 뭐냐면 지금 현재 북한 천주교를 인정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북한 천주교 신자를 그들이 진짜라고 인정을 해야만이 그들과 협력을 하면서 북한의 복음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한 천주교 안에는 그 진정성에 논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들이 가짜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재건주의적인 방식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뭐 식별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그거는 남한 천주교회가 선택해야 될 몫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1998년 최창모 대주교님이 북한을 방문하고 미사를 드리고 왔어요. 그때 당시에 남북 통일을 기원한 미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와서 천주교 신자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천주교 신자가 주교님께 물었대요. 주교님, 그들이 진짜 천주교 신자인가요? 물었대요. 주교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신은 진짜인가요? 네, 이거는 아주 유명한 일화죠. 어떻게 보면 하느님 안에 우리는 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에페소서에 나와 있고.